안녕하세요. 넥스트비의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저는 요즘에 라마단 기간이어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9시에 출근해서 3시나 4시에 퇴근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라마단 기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왜냐면 월급도 안 깎이는데 그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뭐 5시간에서 6시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정말 퇴근하는데 그냥 한낮인 거야. 그래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금식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같이 퇴근을 해야 돼.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길었고요. 오늘은 엔지니어가 천대받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엔지니어를 누가 천대를 해? 요즘 엔지니어들 취업 잘 되고 뭐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취업은 잘 되죠. 그나마 조금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정말 인기 없는 학과에 비하면 조금 이제 잘 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예전에 비하면,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엔지니어를 대우해 주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들을 천대하고 그 위상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이유, 근거로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접니다. 저 같은 놈도, 저같이 멍청한 놈도 이런 엔지니어링 한다고 해외에 나와서 깝죽거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엔지니어링이 천대받고 있는 거고 그 위상이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저는 뭐 저를 굉장히 뭐 겸손한 것도 아니고 저를 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 그리고 대학 안 나오시고 고졸이었고 30년 동안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 업무를 30년 동안 하다가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제 실력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아버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를 회상해 보면 회사에서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고 굉장히 가족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박봉이었죠. 박봉이어가지고 그렇게 뭐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은 하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뭐 쪼들리지도 않았고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그런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제가 그런 직업을 가져가지고 정말 이런 머리 안 쓰고 계산 안 하고 그러한 게 정말 제 실력인데, 이렇게 해외에 나와가지고 뭐 화학공학 공부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막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제 캐파시는 딱 그 정도의 캐파시티인데 지금 하고 있는 약간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캐파시티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우울감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내 실력은 이게 아닌데, 내 실력은 딱 그 정도인데 아무나 다 하는 거구나, 이제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나 같은 놈도 하는 거구나.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도 엔지니어를 굉장히 천시해요. 그 느낌이 천시했었고요. 지금은 아닌데 천시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영상에도 올렸는데 제가 막 밸브 조이고 볼트 조이고 밸브 막 닫고 기름 묻히고 하이바 쓰고 막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를 전혀 이런 거 엔지니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뭐 문과생이라든지 뭐 딱 봤을 때 노가다라고 보죠. 노가다. 그래서 저는 이 노가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 자체가 뭔가 육체적으로 하면 노가다다라는 하는 단어 자체가 이 엔지니어 위상을 다 낮추고 뭔가 다 선입견을 생겨버리게 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엔지니어로서 만약에 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다. 근데 이 엔지니어가 차도 운전하지 않고 뭐 본넷들 열어보고 보지 않으면은 그게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도면만 보고 하는 거, 그건 엔지니어가 아니거든요. 정말 엔지니어는 자기가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대로 제작을 한 거를 직접 만져보고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또 개선점인지 이런 거를 몸으로 직접 해보고 하는 게 저는 진정한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 공대생들도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그냥 사무실에서 설계만 하고 싶어요. 나는 현장 가가지고 하기 싫어. 나는 하이바 쓰고 작업복 입고 하는 거 싫어.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엔지니어링 이제 신입사원으로 돼가지고 강남에서 삐까뻔쩍 이게 정말 회사원이지, 사무직이고 했지, 여수, 현장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거는 저도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배운 거는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배웠는데 또 하고 싶진 않아.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쉬운 것만 하고 싶은 거지. 이러한 인식 자체가 저는 그 엔지니어에 대한 노가다라는 마인드가
그 엔지니어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천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엔지니어는 그렇게 몸으로 직접 만져보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거를 하면 노가다니까 나는 그런 걸 안 해 라고 하니까 우리 공대생 스스로도 우리 엔지니어를 천시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현장 경험 없이 절대로 자기가 만든 뭐 자동차라든지 엔진 이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는 한 엔지니어로서 저는 성장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한국에서 일 안 하고 두바이에서 일하고 있는 자체가 연봉이 2배, 뭐 3배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미 엔지니어 대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대우를 제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중동, 뭐 석유 나는 나라에서는 이 직업이 굉장히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중동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됐든지 다른 어느 호주가 됐든 어느 나라를 가도 엔지니어를 굉장히 우대해주고, 그 우대해주는 게 사람 인식뿐만 아니라 이 돈으로도 나타납니다. 그 돈을 많이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면은 그냥 중소기업 사무직이에요. 중소기업 그냥 잠바 입고 어디 공장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만져보고 그냥 그런 거죠. 사람들 보면 작업복 입고 다니면 칙칙하게 생겨가지고 얼굴도 칙칙한데 작업복도 입어가지고 엄청 그냥 우울한 삶이다 라고 보는 거죠. 돈도 적고 우울한 삶인 거죠. 네 번째, 예전에 비하면 우리 박정희 시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인하대를 나왔는데 제 예전 선배 얘기를 들어보면 뭐 20, 30년 전에 박정희 시대 때 막 우리 이제 경제와 바람이 불고 그리고 산업 일꾼 막 육성 뭐 이런 거 할 때는 공대생을 굉장히 이렇게 우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공대를 많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공대 가가지고 그때 이제 엘리트 분들이 교수가 된 분들이 많았고, 그 교수님들이 이제 예전 얘기를 해주면 그때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공대 가가지고 산업의 일꾼이 됐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의대라든지 뭐 성형외과, 치과, 뭐 어떤 변호사, 기술 배우려고 안 하죠. 기술직 엔지니어링 공대 가려고 안 하죠. 공대 가도 뭐 천시하는 문화가 있고, 그나마 중요한 거는 이제 인기 없는 과보다는 취업이 잘 된다는 거, 그거지.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은, 예전 한국에서는 굉장히 우대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우러러 봤는데, 그리고 예전에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중학생들 이제 너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은 과학자가 많았고, 뭐 대통령은 초등학생 때 많았지만 하여튼 과학자, 기술자 이런 게 많았는데, 공학기술자가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공학기술자, 과학자 별로 없을걸요? 들어보면은 연예인, 유튜버, 뭐 공무원, 선생님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된 거죠. 그만큼 이 기술직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 위상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단순 업무라든지 그런 거, 공무원 중에서도 굉장히 되게 말단, 머리 안 쓰는 정말 단순한 거 있잖아요. 박봉에다가 뭐 한 달에 최저 시급 정도로 받는 그런 일이 저한테 어울려요. 저는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제 실력을 보면 그 일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 해외에 나와서 이런 정말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해야 될 일을 한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를 한 가정으로 생각을 할게요. 제가 이제 가장이에요. 가장이고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이야. 그리고 제 밑에 자식이 10명이 있어요. 10명 있고 다 장성을 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 한 가족이에요.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밖에서 나와서 돈 버는 사람은 나 혼자뿐인 거예요. 그럼 10명은 뭐하냐? 자식들도 나가서 좀 돈을 벌어왔으면 좋겠는데 돈을 안 벌고 이제 취업이 힘드니까 그냥 집안에서만 머물고 용돈을 받아 쓰는 거예요. 저로부터. 근데 어떤 일을 하냐? 이 큰 딸내미는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가지고 아빠 나 집안에서 설거지 할 테니까 나한테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씩 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큰아들은 아빠 나는 집안에서 아빠 퇴근하면은 안마해 드릴 테니까 안마비로 뭐 한 달에 3만 원씩 줘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공무원인 거예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석유도 없는 거고 가스도 없고 자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뭐 수출을 한다든지 뭐 해외에 뭔가를 지식을 팔거나 물건을 팔거나 해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러한 사람들은 줄어들고 공무원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냥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거나 안마하거나 이래가지고 이런 산업 최전선에서 해외에서 돈 벌어온 돈 가지고 이 사람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이제 먹고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공무원을 이제 더 늘리겠다. 이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늘리겠다. 그럼 밖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똑똑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외화도 벌어오고 해야지 우리나라 우리 가정이 좀 더 번창하고 집도 넓혀서 이사 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해와 벌이는 안 하고 그냥 집 안에서 어떤 다른 멍청한 저 같은 사람이 해와 벌이를 해오면은 그걸로 세금을 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는 건데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에 매달릴 게 아니라 정말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은 뭐 한국이 돼도 한국에서 이제 외화를 벌 수 있는 이런 산업 최전선에서 산업 일꾼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이제 못난 사람들이 그런 집안에서 아버지 안마 해드리고 설거지하는 일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게 그러잖아요. 두바이에 취업하면 돈도 많이 받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참 그 말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슬픈 것 같아요. 굉장히.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대우를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대우를 해주는데 돈으로 대우를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돈으로 대우를 안 해줘.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제 뭐 소개팅 나가서 어디 가가지고 밸브 쪼이고 뭐 하이바 쓰고 뭐 이런 거 뭐 제가 인스타에도 올리고 하면은 이 사람 노가다로 알아. 그냥 노가다. 그 하물며 남자들도 잘 모르는데 여자들 문과 나온 여자들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는 여자들이 해외 나가서 밸브 쪼이고 뭐 하고 왔다라고 하면은 노가다로 보면 노가다. 내가 엔지니어라고 해도 엔지니어가 뭔지도 이런 엔지니어 자체는 직업을 뭔지도 모르고 많이들 모르죠. 우리 아버지도 모르시고 뭐 어머니도 모르셨고 뭐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거 지금 조회수 나오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이외 사람들은 이거 관심도 없고 이거의 직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가다로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내 영상을 보고 기름 묻히고 하이바 쓰고 막 이런 거 본다 그러면 얘 노가다 하나 보다. 현장 나가가지고 중동에서 노가다 해가지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약간 냄비 근성이 있는 거예요. 냄비 근성. 어떤 근성이냐면은 요즘에 IT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죠. 프로그래밍, 뭐 AI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런 게 각광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 이제 막 입학했을 당시에 조선업이 되게 화랑이었어요. 그때부터 조선업이 우르르 몰렸죠. 그리고 때 제가 졸업할 때는 플랜트가 또 화랑이었어요. 그럼 플랜트로 우르르 다 모여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화홍석 막 이런 게 막 되면서 그때 막 생명과학적으로 또 우르르 몰려요. 그리고 이제 거품이 싹싹 꺼지죠. 지금 어때요? 조선 거품 꺼졌죠. 플랜트 지금 불황이죠. 다 이제 완전히 그냥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미래를 안 보고 지금 뭔가 조선이 화랑이다 하면 화랑 쪽 우르르 모이고 그래서 그게 거품이 꺼지면 다 그냥 그만두고 아니면 뭐 다른 직업을 찾거나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또 화홍석 때문에 생명과학 쪽으로 우르르 갔다. 그래서 이제 그때 꿈은 좋겠죠. 나도 뭔가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줄기세포라든지 하겠다 했는데 그게 또 거품이 쏙 꺼지면서 그 사람들 다 뭐합니까? 약사 시험 한다든지 뭔가 연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안정적인 거 이런 걸 하는 거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거품이 꺼질 때마다 그냥 그 기술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플랜트도 화랑일 때 사람들이 엄청 플랜트가 좀 화랑해가지고 다 갔는데 이제 꺼지니까 그 사람들 다 내보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해외 가고 그러면 기술 유출되는 겁니다. 조선도 지금 다 꺼지니까 그 사람들 다 중국에서 빼가잖아요. 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기술 유출되는 거예요. 싹.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플랜트가 불황이고 굉장히 비전 없어 보이지만은 그냥 뚝심을 가지고 회사가 됐던 사람도 됐건 나는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 하면은 그 뚝심을 밀고 그냥 내가 배운 게 이거고 이게 불황이더라도 나는 이쪽으로 밀고 나가겠다 하면은 밀고 나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지금 좀 힘들더라도 뭔가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내보내지 말고 뭔가 좀 더 이때를 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을 더 보강하고 뭔가 레슨을 더 스터디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이제
돈이 없다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 기술이 유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거 자체가 우리나라가 기술을 경시할 수밖에 없는 문화구나. 그리고 회사도 그렇고 구조적인 자체가 정말 기술자가 살기 힘든 사회고 나라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전 회사에서 CEO가 있었어요. CEO가 이제 노르웨이 회사랑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이제 하는 회사였는데, CEO가 이제 직원들 다 불러놓고 그때 이제 대리였는데, 그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말을 회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순수했죠. 순수한 것보다도 그냥 기술자로서 되게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노르웨이랑 조인트 벤처를 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그 사람들의 10년, 20년 기술이 너무 부럽다.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동안 설계한 경험, 그리고 그거를 설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얻은 경험으로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CEO한테 딱 말했어요. 굉장히 당돌하죠. 저희도 그냥 조그만 파일럿 플랜트 있잖아요. 그냥 우리 회사를 위한, 남한테 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직접 해가지고 조그만 걸 만들면은, 이걸 만든 걸 돌려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거나 데이터를 얻어서, 물론 이거 만드는데 돈을 들겠지만 그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서 실험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기술을 좀 옵티마이제이션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여력이 된다면은 이런 거를 파일럿 플랜트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좀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CEO가 그렇게 자유롭게 말하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가 노르웨이랑 조인트 벤처 하는 이유가 뭐냐, 노르웨이한테 배워라. 왜 우리가 그거를 이미 노르웨이가 다 실험했던 한 거를 왜 우리나라가 또 그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르웨이한테 배워라 라고, 그게 더 빠른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CEO께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느꼈던 게,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공대 출신이 아니고 어떤 문과 이런 데 해가지고 MBA 코스 밟아가지고 약간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조인트 벤처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기술을 주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절대 공유를 안 해요. 이 핵심 기술은 절대 공유를 안 합니다. 조인트 벤처라는 게,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어떤 우리가 뭔가를 이제 사업을 진출하고 싶어. 그러면 그 진출할 때는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조인트 벤처 맺어가지고 이 회사의 익스피리언스를 이용하는 거지, 이 사람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 노르웨이가 미쳤다고 기술 절대 안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사람들을 핵심 기술을 배우긴 힘들다. 공유도 안 해주고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도 안 하고 자료를 공유하지도 않는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배워라 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날 노르웨이에 보내준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서 봤을 때, 우리 이런 회사는 정말, 한국 회사는 이 앞만 보는구나. 이 10년, 20년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는 거야. 앞만. 거기서 안 되는구나 그랬죠. 그래서 이제 또 느낀 게, 그 CEO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먹거리 찾는 거였어요. 이것저것 이제 먹거리 찾는 거였는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였는데 MBA 나와가지고, 공대생이 MBA를 밟아가지고 어떤 CEO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나름대로 이제 경험도 많이 쌓이고 누가 안 알려주니까 제가 현장 가가지고 직접 뭐 이렇게 데이터도 보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쌓이게 돼가지고 이제 뭔가 좀 디벨롭 시키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CEO가 어느 날 이랬어요. 이제 플랜트가 사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게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말하면 좀 티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혼자 사는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뭐 도시락을 제공한다든지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플랜트 우리 사업 비즈니스가 플랜트인데 갑자기 도시락 사업 뭐 전혀 뜬금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벙친 거죠. 뭐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사업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플랜트가 사양이다. 그럼 플랜트를 그냥 다른 회사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비즈니스의 마인드는, 이 플랜트 만약에 이 했던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를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회사를 다른 데다 팔아버리고, 우리는 뭐 이제 혼자 사는 인구를 위한 도시락 제공 서비스를 한 또 사업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먹거리 찾는 거죠. 그 앞에. 왜냐면 그 사람들 보고를 해야 되잖아.
연단 보고 어떻게 돈 벌 것인가.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기술적으로 이 경험, 노하우 이런 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마인드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예전에 말해 보라고 했을 때 파일런트 플랜트를 져가지고 10년, 20년을 보고 우리가 기술을 좀 더 자료를 모으고 하면은 우리만의 고유한 기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 데 자체가 아 그냥 헛소리였구나. 내가 헛소리를 그 사람한테 말한 거였구나. 전혀 그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돈이 안 되면 그냥 다른 데로 팔아버리고 할 그런 사람한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직접 파일런트 플랜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저는 그 CEO를 굉장히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봤어요. 그 CEO 봐도 뭐 인사도 뭐 대충 하는 동만 하고 왜 밖에 만나서 보면은 뭐 아저씨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뭐 GS건설 CEO가 지금 저랑 만나요? 뭐 굿신 안 거려야죠. 왜? 아저씨니까 아저씨인 거죠. 그 사람 마인드가 플랜트 이제 안 하고 뭐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돌보니 서비스 하겠다? 아저씨예요 이제. 그때부터 뭐 그때는 이제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을 천시한 거죠. 이 사람 마인드는 굉장히 장사치 마인드다. 장사 뭐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업계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 마인드가 돈만 쫓는 이런 앞만 보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장으로 보고 그 사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어떤 기술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CEO가 이거를 절대 보지 않고 있겠지만 보신다면은 너무 앞만 보지 마시고 기술을 쌓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문제점 꼰대 갑질 문화. 이거는 정말 제가 이제 저도 EPC에서 일을 해봤지만 이거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팅에 갔어요. 이제 내가 하청업체죠. 하청업체로 이제 EPC에 간 거죠. 뭐 삼성물산이 됐든지 아니면 뭐 EPC, GS건설이 됐든지 이제 가가지고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하고도 이제 테크니컬 비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스코프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계약을 하고 했을 때 악유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 좀 스코프 좀 제대로 해줘라 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같이 일 못하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EPC에서 일했으니까 저는 뭐 주눅든 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주눅든 게 없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같이 일 못해요. 네 회사랑 같이 일 못할 것 같은데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봉쳐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또 한 말이 뭐냐면 전체 프로젝트가 몇천억짜리인데 지금 이거 얼만데요? 이거 가지고 지금 스콥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이렇게 쪼잔하게 나오면은 같이 일 못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말을 못하겠대요. 왜냐면 나 같으면 이제 내 회사였으면 말을 했을 텐데 내 회사가 아니고 거기에 부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스콥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돈 내라는 거였어요. 우리 보고 스콥을 니네 스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냐 아니면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서 정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된다고 몇천억짜리 프로젝트에 이런 건 니네가 좀 해라. 안 하면 같이 못해 다음 프로젝트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이제 꼬리 내리고 가는 거죠. 거기서 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아니 이게 자기 회사야? 그 EPC가 GS건설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기 회사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는 여기서 평생 일할 거고 이 회사는 내 회사고 그리고 너 벤더는 나 아니면은 굶어 죽을 회사니까 내가 이런 말을 막 해도 돼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제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저랑 두바이에서 지금 일할 때 저랑 CEO급 되는 사람이랑 미팅을 갔습니다. EPC 영국 EPC한테 가가지고 미팅을 하는데 이제 얘도 억지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인드는 그 두바이에서 일하면서 마인드는 나도 이 회사의 인플루이고 너도 EPC지만 왜냐면 인도 엔지니어거든. 너도 EPC지만 너도 그냥 인플루이 뿐이야. 너도 그냥 직원일 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뭐 마치 그 EPC 회사의 사장처럼 말하면은 나는 바로 말을 하라고 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EPC가 이제 인도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실수한 게 이제 드러날까봐 막 말을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너 계약을 우리랑 이렇게 하면 문제 막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CEO가 뭐라 했냐면은 그래? 그럼 우리 이거 지금 계약
안 해도 돼. 우리 여기서 그냥 중단할게. 딱 이랬어. 이게 계약할지 말할지 이제 막 이렇게 하는 단계였는데 우리 안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하는 말이 이제 걔가 벙친 거죠. 안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만둘게. 다른 업체랑 얘기를 해봐.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라고 CEO가 딱 말하고 저도 이건 절대 너네가 실수한 거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할 수 없다. 같이 CEO가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부장 자체가 예 했는데 여기서는 CEO 자체가 그래? 우리 안 해. 그러면 우리 그냥 갈게. 너네 다른 업체 찾아봐.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면 이거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해줘라 라고 나오는 거야. 그 마인드가 왜 생기냐면은 우리 고객은 세계 여러 유럽 EPC도 있고 여러 EPC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PC가 이 인도 엔지니어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덮어씌우려고 해? 안 해. 그럼 그 사람도 그래요. 이거 하면 다음 프로젝트 때 너네 영향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안 해도 돼. 괜찮다. 우리는 우리 기술력에 자신감이 있고 우리가 굉장히 옵티마이징 시켰으니까 지금 로이스트 프라이스로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온 거는 우리가 굉장히 자신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네가 우리를 컨택 안 한다고 하면은 오늘 괜찮다. 우리는 다른 EPC에다가 더 좋은 가격으로 주면은 너네가 불리한 거지 우리가 불리할 거 없다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기술력이 있으니까 EPC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같이 일 못 하는데 했을 때 이제 꼬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 해외에서는 만약에 이 인도 엔진이라든지 영국 EPC가 같이 일 못해? 라고 한다? 이미 엔드유저의 벤더리스트는 우리 이름이 있는데 EPC가 우리한테 견적을 안 준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아. 우리 안 할게. 우리 너네 말고 그러면 다른 업체에다가 더 좋은 가격으로 줄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돈을 더 받아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돈도 더 받고 스케줄도 2달 더 늘리고 스케줄 이걸로 절대 못해. 하니까는 스케줄 못 늘려줘? 그럼 우리는 포기할게 라고 하니까 거기서 스케줄도 늘려주고 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요. 스케줄?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런 거 자체가 이게 꼰대 갑질 문화. 그런 게 참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한국 EPC가 얼마나 추잡하게 일하는지 제가 두바이 와서 느꼈는데 정말 추잡합니다. 와, 이제 저희가 이제 벤더 업체니까 EPC도 이제 EPC가 따야 되잖아요. 중동 업체로부터 이제 따야 되니까 EPC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야. 한국 EPC가 있고 유럽 EPC가 있어가지고 이 중동 발주처에다가 이제 견적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벤더로서 이 EPC에 들어가는 장비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EPC에도 견적서를 제출하고 한국에도 제출하겠죠. 근데 한국 EPC에서 뭐라고 추잡하게 들어왔냐면은 물어봤냐면은 야 이제 한국 EPC 유럽 EPC랑 경쟁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EPC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에다가 우리에다 주는 것보다 비싸게 내라. 그럼 우리가 땄을 때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아니면은 여기 너네는 이 유럽 EPC에다 돈 얼마 정도로 줬냐. 우리한테 좀 알려줘라. 이렇게 되게 상도덕이 아닌 되게 추잡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패키지 업체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사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국 지사는 아시아 지사는 호주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EPC에다가 견적을 제출하는 일을 하고 두바이는 중동, 유럽에다가 이제 견적을 제출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 됐든 말레이시아가 됐든지 이제 같은 프로젝트잖아요. 중동에서 나오는 같은 프로젝트면은 EPC가 다를 뿐이지 견적은 똑같이 준다고요. 근데 이제 가격을 바쁠 때는 가격이랑 같이 테크니컬 프로포즈랑 같이 경무할 때 있어가지고 똑같은 이 프로포저를 그 견적서를 똑같은 가격이랑 똑같은 테크니컬을 다른 유럽 EPC랑 한국 EPC한테 제출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EPC가 프로젝트를 땄을 때는 이 아시아 퍼시픽에 있는 지사가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지사끼리도 경쟁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 지사보다 우리 지사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했을 때 이 EPC가 따면은 우리한테 일이 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도덕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유럽에다가 한국 EPC한테 내는 가격을 유럽 EPC한테 가격을 알려준다? 그거는 되게 추잡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번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우리 회사 분위기도 흐려지는 거예요. 서로 정보를 이제 공유를 못 하게 되는 거야. 계속 만약에 이제 한국에 있는 EPC가 한국에 있는 지사한테 야 유럽 쪽에다 얼마 제출했는지 가격 좀 알려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한국 EPC가 프로젝트를 따.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지사만 계속 일을 해. 그럼 우리는 뭐야?
가격 우리가 내는 거 낮게 내가지고 EPC 업체가 싸게 만들어줬어? 하면은 테크니컬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이제 공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흐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지사 간에 정보도 좀 공유하고 테크니컬로 공유를 하고 하면서 어떤 이제 가격은 그래도 똑같이 가야 되는데 가격 가지고 이제 EPC 한국 EPC에서 가격 가지고 알아내려고 하고 그거 알려주면은 너네를 우리가 쓰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고 그건 굉장히 저는 추잡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프로젝트를 따야 된다는 어떤 일념 하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추잡스러운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인드는 엔지니어 마인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돈 관련된 거는 구매부서나 어떤 이런 근데 상경계 관련된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엔지니어로서는 정말 추잡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 전체적으로 이 엔지니어 업계에 물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로 막 가격 경쟁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저는 그거는 다 이제 죽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으로 어떻게든 좀 스파이 써가지고 알아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하는 것도 뭐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막 뒤통수 치고 뭐 서로 간에 약속을 했는데 너한테 주기로 했는데 너네가 또 비싸가지고 너한테 못 주겠다 이렇게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이런 갑질 문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갑질 문화, 한국의 갑질 문화가 너무 싫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제가 업셋이 됐네요. 하여튼 너무 업셋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오늘은 우리나라가 좀 더 엔지니어에 대한 우상이 좀 좋아져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분야로 가고 저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좀 더 그런 이런 힘든 머리 쓰는 직업이 아닌 좀 머리 안 쓰는 직업으로 가야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